2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매 유형 중 비계획적 구매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제가 이 시험 문제를 지금 배열한 거는 전부 단계별 우리가 배웠던 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단락별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인트별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만 제대로 노트로 만들어도요, 여러분들 시험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답은 전부 제가 본문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인 것밖에 없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구매 유형 중 비계획적 구매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한 요건 20점입니다. 그래서 비계획적 구매가 뭐지? 자, 이거를 처음에 쓸 때 구매는 종류가 계획적인 구매와 비계획적 구매로 나눠진다. 그게 처음에 이제 레이아웃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로 쓰든 기술을 하든 비계획적 구매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하면 그냥 달랑 비계획적 구매만 쓰면은 할 말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어, 계획적 구매와 비계획적 구매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먼저 적어 놓고, 그래서 계획적 구매는 말 그대로 의도에 의해서 구매하는 건데, 거기에는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 제품에 대해서 다 계획적 구매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비계획적 구매는 특징이 상황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 앞에서 그 우리가 어,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서 상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의해서 구매가 됐는데 특징을 보니까 고관여 제품에서는 비계획적 구매가 안 일어나겠죠. 자동차를 충동 구매합니까? 그냥 친구하고 차를 보러 들어가자 했다가 바로 거기서 계약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펜시 제품 가서 우리가 뭐 죽은 소를 다이소라고 하더라고요. 죽은 소에 들어가서 저관여 제품은 1,000원, 2,000원 하면 한 만 원에 기분 전환상 그냥 쓰잖아요. 이렇게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을 저관여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저관여 제품에서 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뭐 이거 사항에 따라서 그냥 이 사항은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에서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런데 이거죠. 그날따라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뭐 신체적으로 안 좋든. 그래서 그 기분 해소용으로 그냥 감정 불균형이 좀 있어서 기분 전환용으로도 사기도 해요. 그죠? 이런 게 어, 충동 구매죠. 그래서 이 상황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생각을 해서 연상작용. 그죠? 이건 스크립트죠. 이건 연상은 뭐죠? 어소시에이션. 연상작용에 의해서 이걸 하나하나 생각해서 그냥 적어 나가면 그게 좋은 기억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보니까 이 비계획적 구매는 요인이 두 가지더라 이거죠. 하나는 내적으로 단순한 충동 구매도 있을 거고, 충동 구매가 계획적인 충동 구매도 있었네. 앞에서 설명했지만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그러니까 세일을 한다는 건 아는데 언젠간 할 건데 기다렸다가 세일하네? 그럼 충동적으로 가서 계획은 있는 상태에서 계획적 충동 구매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충동 구매하고 계획적인 건 상충되는데 이렇게도 충동 구매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 요인으로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전폰의 마케팅 활동에 의한 구매 즉
이거죠. 시시코너 같더니 뭐 이렇게 마케팅 뭐 드셔보세요 하고 체험용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충동적이죠. 그런데 그 제품들이 전부 자동차냐? 아니죠. 음식같이 저관여 제품. 그리고 상기적 구매는 뭐냐면 어, POP 앞에서 해서 Point of Purchase 저 구매 시점에 무슨 광고가 기억이 났어요. 이게 무의식적인 거죠.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그게 벌써 내 머릿속에 내가 이해 과정 같은 게 없이 그냥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구매를 하는 이런 상기적 구매. 그래서 계획적 구매와 비계획적 구매가 있고 계획적 구매는 어, 보통 이제 뭐 의도에 의해서 구매라고 하는데 고관여, 저관여 다 해당이 되고 비계획적 구매는 저관여 제품에 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전부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더라. 그래서 내적 요인은 제 지금 안 보고 하는 거예요. 내적 요인은 어, 내적 요인은 단순한 충동 구매도 있고 계획적 충동 구매도 있고 그 외적 요인으로서는 POP와 같이 그렇게 어떤 상기적인 것도 있고 누군가가 체험에 먹어봐라 이거 먹어봐 좋아서 제한용 구매도 있더라. 근데 이게 처음부터 저도 잘 안 외워지는데 이렇게 한번 보고 또 돌아서서 스토리 만들어서 외우고 또 보고 먼 허공을 천장을 보면서 스토리로 만들어서 외우고 이거를 몇 번 하면 될까요? 한 5번 정도 하면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죠? 이건 스토리 연계에 의해서 이렇게 유출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나중에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외운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광박한 점이 있는데 무조건 딱 그냥 그림 기억하듯이 이렇게 딱 기억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기억은 뭐라고 했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리허설이라고 했죠. 단기 기억은 해마에 7개의 청크로서 보통 기억이 되는데 이러한 청크들이 연계가 또 청크와 청크 간에 연계를 시키려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청크와 청크를 연계하는 게 스키마, 스크립트 또는 어소시에이션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계속 이렇게 리허설을 통해서 장기 교육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반복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머리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런 관점을 가지면 머리가 좋아지고요.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머리가 발달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관점이 교두보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창업대학원에 오셔가지고 머리가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이런 관점들이 많이 생기면 이제는 무엇을 해석해낼 때 요령이 생기는 거죠. 이건 어떻게 썰어야 되고 이거는 요리를 할 때 어떻게 다듬어야 되고 이건 어떻게 열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관점이 있듯이 이 대상 지식에 대해서 요리하는 칼질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칼질하는 방법을 많이 아는 사람은 100세까지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양한 칼질 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니까 컨설턴트로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의 관점이 많이 생기고 더 지식이 쌓이면서 그 사람은 머리를 쓰는 법을 아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각의 피트니스를 계속하니까 생각의 근력이 생기니까 오래 사는 겁니다. 왜 오래 사느냐? 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시상하부에 이제 자극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때요? 어, 시상하부에 자극이 오면 해마에 또 기억이 되면서 감정이 편도체에 또 전달이 되죠. 그 감정적인 부분하고 해서 각인이 되고 그리고 이게 시상하부에서 감정이 생기면 그게 이제 뭐로 가죠? 시상하부의
보면 이제 뭐 뇌하수체, 거기서 호르몬이 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몸의 트리거, 몸 전체에 호르몬 자극되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세밀한데 이런데 이제 트리거 호르몬을 넣어서 그 신장 옆에 이제 그런 호르몬들이 활성화되는데 이런 게 트레이닝이 되다 보면 사람이 젊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 활동, 즉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이런 원리를 잘 활용해서 정신적인 트레이닝이 많이 되면 생각의 근력이 생기면 100세가 돼도 사람이 늙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트레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관점에서 외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동물적으로만 반응을 하면 내가 트레이닝이 안 되니까 생각의 근력이 없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린애가 돼가는 겁니다. 그냥 내 세포가 퇴화되면 똑같이 생각도 그냥 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60세에 더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데 공부를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런 관점이 안 돼요. 60세가 되면 그 세포가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더 소멸되는 속도가 커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근력이 없으니까 힘들죠. 운동을 하면 처음에 근육이 없으니까 몸이, 그러니까 지방을 단백질, 근육을 만들 때 뭐 어떤 작용을 하냐면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을 태워 없애면서 세포를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 상처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세포가 단단해지면서 그 지방이 붙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몸이 뻐근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굉장히 잠만 오고 그렇죠. 그런데 뇌의 세포가 자꾸 자극이 가니까 피로하죠. 그런데 그 피로하고 또 회복되고 그게 잠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근력이 생기면 지구력이, 생각의 지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까지 가는데 누구는 거기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이제 같은 60, 70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100세 노인이 돼 있고요. 어떤 사람은 3, 40대 젊음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냥 맛있는 건 잘 먹고 보약 먹고 이런다고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컨트롤은 신경의 그 종착지는 뇌에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는 뇌에서 호르몬과 같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생성이 돼서 우리의 근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계획적 구매 특성을 보면 제가 이제 이런 걸 온라인에서는 잘 못하죠.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이런 걸 자제하고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자, 비계획적 구매 특징을 보니까 강박성, 적시성, 인지적 요인, 감정의 불균형, 부정적 결과의 무관심. 자, 이런 거를 그냥 외우려면 이것도 되게 힘들죠. 그럼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뭐 이미지로 외울 수도 있고 스키마로 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사건 전개해서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하는 걸 가지고 실제로 과거에 회상을 해서 한번 대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계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기억법이 있는데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제 같으면 한번 옛날에 했었지 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랬는데 드램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상황이 어때요? 희소성이라는 것 때문에 사야 될 것 같죠. 요즘 그 홈쇼핑들이 다 그렇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게 다 강박성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비계획적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계획적 특징이 첫 번째가 희소성에 의한 강박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사야 되겠네 하고 욕구가 발동해서 바로 사면 돼. 즉시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해 버리죠. 인지적 요인 감소. 뭐 다른 말로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 생략 뭐 이렇게 써도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정의에서 지가 뭐죠? 인지죠. 인지적 부분이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의 불균형. 그러니까 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흥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이 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 저관여니까. 자, 이걸 한번 외워볼게요. 물건을 사러 갔어요. 이거 마지막 밖에 안 남았어요. 희소성에 의해서 강박성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바로 욕구가 생기는 거 바로 쓰고 바로 구입하고, 저 지금 안 보고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인지가 생략이 됐고, 그 다음에 뭐죠? D를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더라? 예, 지금 봤습니다. 감정의 불균형.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전부 소비자 행동론에서 이제 다 배웠으니까 그거를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경영지도사 자격증 과정이 단순히 그냥 문자로 된 시험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켈리의 공변 이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죠. 원인을 추정하는데, 귀인 행동을 설명한다. 귀인, 원인의 원인을 유추해보는 이론이라 이런 뜻인데, 귀인 행동 하니까 귀신이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귀신을 귀인,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생각할 뻔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귀인 행동을 하는 설명 이론.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요인이 충족되면 외적 기인, 상황 기인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독특성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그 식당에 갔더니 이것도 이제 상황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스크립트죠. 레컨디션에 해당이 되고요. 기억에서는 갔더니 배가 다른 식당이 아니라 거기 가서 먹으니까 이상하게 배가 아팠네. 근데 갈 때마다 배가 아팠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네. 독특성, 지속성, 공통성이 있더라. 그냥 그렇게 외우고 그걸 그냥 예시를 가지고 문제에다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특과 지속성,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거를 앞에 원인의 뭐 상황적, 시간적 일관성 뭐 이렇게 적으려면 저도 못 적겠어요. 그러니까 세 글자씩 해서 독특성, 지속성, 공통성 적고 예시 하나씩 적으면 100점입니다. 이거는 켈리의 공변 이론이다. 켈리란 사람이 마켓컬리가 아닙니다. 켈리. 마켓컬리가 아니고 켈리. 이거는 어떤 기억법일까요? 마켓컬리가 아니고 켈리. 유사성을 가지고 하는 연상효과죠. 자, 그래서 마켓컬리가 아닌 켈리의 공변 이론.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식약 수준에 따른 마케팅 시사점을 설명하시오. 자, 식약이라는 게 인지하는 거 이런 뜻이죠. 자극, 그 정보 처리 과정에서 보면 자극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의를 하고 할 때 자극에 대해서 노출이 되었을 때 그 주의를 하기 위해서, 즉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의식적이다 무의식적이다 할 때 의식을 한다는 의미는 자극을 주의 깊게 인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보통
무의식의 세상에 더 오래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맨날 주의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주의력이 몇 초 지속된다? 20초. 그리고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청커에서의 기억이 7개의 어미 단위가 지속되는 건 20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자극이 우리가 이제 온몸에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오감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자극을 함유하고 있는 시간이 20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다? 이런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거나 아니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머리가 좋다는 거는요. 일단 건강해야지 머리가 좋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녹이선 전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욕 수준에 대해서 한번 보면 절대 식욕이 있고요. 차이 식욕이 있고 식욕하 지각이 있네요. 그래서 절대 식욕 이것도 앞에 다 배웠는 건데 한번 제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외우느냐 그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니까 다시 보는 겁니다. 절대 식욕은 감각기관이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늘을 살짝 찔렀을 때 아프지 않는 바늘이 나왔다. 그걸 마이크로 뭐 요즘 뭐 나노 바늘 해가지고 하죠. 그게 절대 시격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을 만큼 주사 바늘을 크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게 다 그건데 절대 시격.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자극 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시사점을 보니까 정보를 처리를 위해서 첫 단계에서는 정보에 대한 노출이므로 노출이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노출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극의 강도가 그래도 최소한의 자극을 인지할 수 있는 절대 식욕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일반인들은 그 자극이 공행이니까 그거를 인지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뭘 하죠? 귀마개도 하고 선글라스도 끼고 해서 어쨌든 그 절대 식욕을 둔감하게 해서 높여버리죠. 그러면 이제 외부의 그런 자극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정신 상태가 아무래도 좀 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마개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음악이 꼭 없더라도 아주 잔잔한 클래식과 같이 정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악을 틀어서 귀에 꽂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계속 그 자극에 노출이 돼 있으면 정신이 좀 안 좋아지겠죠. 왜? 그러한 새로운 정보들이 머릿속에 다 축적이 되니까 절대 식욕 하에서의 그런 식욕화 지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이 식욕은 두 개의 자극이 지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말한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차이를 차이 식욕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제 웨버의 법칙, 웨버가 이런 공식을 만든 거죠. 그래서 기존 자극 크기에서 새로운 자극의 그 차이만큼의 그 비율 이거를 웨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케팅적으로 보면 우리가 라면 같은 거 옛날보다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왜 모를까요? 차이 식욕을 느끼지 못할 만큼 조금씩 줄여 온 겁니다. 반면에 마케팅 관점에서 고객이 이게 싸다고 느껴질 만큼의 가격 인하는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통계적으로 보면 15% DC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싸다고 안 느낀답니다. 기존 가격이 100원이면 85원은 싸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80원까지 내려가면, 즉 20원의 차이는 이거는
차이 시격으로서 구분을 할 수 있는, 차이 시격 관점에서 보면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격화 지각. 이거는 아예 자극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을 이제 시격화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격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면 절대 시격이 있고 차이 시격이 있고 직역화 시격이 있고 절대 시격은 감각기관이 인지할 수 있는 최소의 자극이라고 이렇게 하고 예시로 해서 뭐 하나 생각나는 거 해도 되고, 그 다음 마케팅 시사점 예시로 적어두고 두고, 여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할 때 항상 이론 하나 적어주고 거기다 예시를 하나 적어주면 굉장히 100점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